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는 좀 많이들 익숙해지신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국제정세와 정책과 외환 이렇게 하니까 엄청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이번 챕터가 뉴스가 나오는 걸 읽어내면서 행간을 읽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즉각적으로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즉각적인 도움이 되면 내가 언제 도망가야 될지 아니면 언제 주식에 투자를 하건 코인에 투자를 하건 부동산에 투자를 하건 투자를 큰 규모의 투자를 결정을 해야 될지에 도움을 되는 그런 뉴스 읽기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이 한 회를 저희가 한번 소화를 해내고 나면 뉴스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 라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 이거 많이 들어봤죠? 양적 완화. 우리가 지금 지난 2년, 3년간 양적 완화의 시간을 지났고, 지금 질적 완화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했고, 그 뒤에 이제 지난 반년간 양적 긴축의 시대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었죠. 이렇게 긴축이 오면 달러가 올라간다. 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가서 지금 사실 그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000원 정도, 1,000원에서 1,10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던 달러가 현재는 1,200원에서 1,300원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연해졌죠. 그리고 한국이랑 또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올 건데, 자, 어려운 내용 나왔죠, 벌써. 막 어려운 무슨 광입통화 나오고, 광입이동성 나오고, 이런 단어들에 집착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현대통화 이론, 모던 머니 시어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모던 머니터리 시어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단어들도 다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 없어요. 이게 뭐냐면, 과도하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으면 정부의 지출이 세수보다 더 커도 상관없다. 계속해서 돈을 투여해줘도 된다. 적자 운영을 해도 된다라는 통화 이론입니다. 이게 주류 경제학에서는 쓰지 않던 방법이거든요. 케인즈 경제학이 지금 현재까지는 주류 경제학에 있었는데 이거 단어들 정말 아실 필요 없어요.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케인즈. 케인즈라고 하는 아저씨가 말한 이거는 뭐냐면 국채랑 과세를 가지고 정부가 재원을 만들어서 최대한 이 정부 지출 가지고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돈을 써야 된다. 경기 부양하고 이런 걸로 하면 안 된다. 경기를 부양하려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그걸로 부양을 시켜야 된다. 이런 주류 경제학에서는 다루던 내용은 적자로 운영하라는 게 말이 되냐. 그 누가 갚을래? 이 얘기를 한 거고 현대통화 이론에서는 야, 지금 요즘에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적자 운영해도 돼. 왜? 우리는 계속 확장하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근데 확장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어디에 자꾸 그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명이 쓸 수 있는 소비는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매일매일 1억, 2억씩 계속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매일매일 1억, 2억씩 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 가서 돈이 쌓여서 어느 사람의 계좌에 이렇게 자꾸 정체돼 있으면 자본주의가 본질의 역할을 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돼 있는 만큼 우리가 돈 풀어도 된다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체돼 있는 게 얼만데? 그건 모르지. 모르지. 근데 그 정도는 풀어도 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 야, 거기 정체돼 있는 것보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이제 그 물건 가격들이 올라갈 거 아니야. 이 돈이 너무 흔해지니까. 그럼 그때 가서 막으면 돼. 그래서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없으면 정부가 얼마든지 돈을 찍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현대 통화 이론입니다. 지금 지난 10년간 가장 핫했던 건 이 현대 통화 이론에 근거해서라고 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용인했죠. 오히려 지금 요즘에 보면 연방준비제도의 그 목적이 인플레이션을 막는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10년, 15년간은 계속해서 디플레이션과 싸워왔습니다. 이게 인플레, 디플레 나오니까 또 어렵죠.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인플레이션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디플레이션인데 성장성이 이렇게 언제나 계속 어마어마한 성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존이 싸게 팔고 막 최저가 막 입찰 들어가고 물건을 또 막 그 개발 도상국들에서 싸게 만들어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생겨나고 유통망을 되게 혁신시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물건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물건 가격이 떨어지면은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니까 그러면 점점 임금도 줄고, 왜냐면은 옛날에는 미국에서만 만들 수 있었던 물건은 월급을 500만 원씩 주고 사서 이 사람을 고용해서 500만 원의 부가가치가 돈이 돌게 되는 거였는데, 근데 그걸 만약에 베트남 가서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베트남에서는 여기서 실질 임금 자체가 250만 원이면 된다라고 하면 돈은 돈이 250만 원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돈은 돈이 250만 원이 사라지면서 점점 이렇게 경기가 경제 규모가 자체가 쪼그라들면,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 경제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걸로 지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쪼그라드는 만큼을 버텨주려면 돈을 찍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MMT라고 하는 현대통화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였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런 광의통화라고 하는 이 M2라고 하는 이 현대통화 이론에서 정의하는 통화라고 하는 게 뭐냐, 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뭐 1번 협의통화, 뭐 이거는 우리가 현금 들고 있는 현금이나 뭐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CMA 통장에 들어있는 거, 그리고 아니면 내 계좌에 들어있는 돈, 이런 진짜 실제로 찍힌 돈들입니다. 찍힌 돈들보다 더 큰 개념으로 예적금에 들어놓은 돈,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금융 상품에 우리가 넣어놓은 돈, 이런 것들이 이제 광의통화라고 하는 M2입니다. 그리고 금융상품에다 넣고 우리가 금융채권을 사는 거, 이런 것들이까지. 왜냐하면 채권은 누군가 발행했고 내 통장에 쌓여있던 내 금고에 쌓여있던 이 돈을 그 통장에 넣게 되면, 이 통장의 주체인 은행이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하고 대출을 발생시켜주고 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묵혀있던 돈이 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유동성이 어느 정도, 이게 통화 유동성이 어느 정도인가, 유동성이라 그러면 그 흘러다니는, 유동이라 그러는 거 흘러다닌다는 얘기 있잖아요.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는가를 나타낼 때는 보통 이 광의 통화를 씁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국채, 뭐 회사채, CP, 뭐 아니면은 증권 예수금, 뭐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있는 금융기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고, LF는 광의 유동성까지 있는데, 그걸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기관의 의지로 이런 걸 풀 수는 있는데 다 아실 필요 없습니다. 아, M2가 시장에 풀려 있는 돈이구나. M2라는 단어는 많이 쓰거든요. 이 M2가 시장에 풀려 있는 게 왜 많이 보냐면, 가장 그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범위가 여기서 이 진한 파란색이거든요. 늘어나는 범위도 가장 크고, 이 범위가 가장 크기 때문에 가계 부채가 증가될 때 가계 부채도 결국에는 이 M2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증가되면 우리 막 가계부채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자본주의에서는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계속해서 이 경제의 규모 자체가 계속 커져 나가는 걸로 버티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 가계부채 자체는 그, 얼마, 뭐 몇억 원, 몇천억 원, 뭐 이런 식으로 정한다고 하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GDP 대비, 내가 버는 것 대비 가계 신용 쓰고 있는 대출이 얼만큼인가를 보면, 점점 늘고 있죠. 점점 늘고 있습니다. 내가 버는 것 대비 대출을 받은 게 얼만큼인가를 보면 사실 이게 부채가 부실한가, 부실해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 많이 올라오고 있죠. 통화가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었던 이 아저씨 닉슨 대통령 아저씨가 이제 세상을 바꿔버렸죠. 이제 우리는 금이랑 달러를 패깅을 끊어버릴 겁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나왔던 M2라고 하는 US Money Supply M2, 이제 보이죠? 이 M2가 돈이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니까 자산 가격이 거기에 맞춰서, 여기가 비합리적인 구간이 여기 나오는 거죠. 가격이 저렴하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계속 뭐 다우존스 지수를 사서 모았던 사람은 여기서 큰 불을 먹었겠죠. 너무 이 큰 불을 먹는 걸 옆에서 지켜다 보다 보면 너도 나도 비싼 값에 더 올라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타다가 여기서 닷컴 버블이 한번 터졌죠. 터지면서 다시 이성적인 구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뭐 이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지지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던 거다. 그럼 결국 광의통화가 증가하면서 자산 가격은 증가한다. 왜냐면 돈값이 싸지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양적 완화라는 거를 들어봤는데,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이 어떻게 풀리는 거냐? 그럼 돈 푼다는 건 내가 알겠어. 그럼 그거 뭐 어떻게 뭐 조폐공사에서 찍어서 뿌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어떻게 푸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금리를 인하를 해요.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건 금리를 0까지 인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기준금리를 0까지 끌어내리는 거 말고는 그 이상으로 가려면 마이너스 금리를 시도해봤던 일본이 장기적 구조적 디플레이에 빠져버리고 이런 거를 저희가 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는 옵션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0 이하로는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번 코로나 때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 0.25까지 끌어내리는 건 가능한데 거기서 이제 그 밑으로는 끌어낼 수도 없고 그 약발도 먹히지도 않습니다. 돈을 더 이제 대출을 하시면 돈을 더 드려요. 뭐 이자를 드려요.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 공급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19년도 말에 있는 요 금리 인하가 아유, 죄송합니다. 요 급격한 금리 인하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나왔던 그 호황의 서막을 알렸던 이 금리 인하죠. 이 금리 인하를 하고 2년간 많은 젊은 부자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저금리 환경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축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을 때 나이 많은 부자들은 더 많이 돈을 벌었을 겁니다. 젊은 사람이 돈을 벌려면 사실 대출에 힘을 빌리는 게 왜냐면 내가 지금 벌어놓은 돈이 없으니까 증여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켰을 때 리스크 대비 수익이 좋아야 되는 건데 대출을 빌렸을 때의 리스크는 사실 내가 매달 내야 되는 이자인 거고 내가 내야 되는 이자가 낮은 상황에서 돈이 이만큼 풀리면 자산 가격이 뛰겠죠. 그럼 이때 대출 받아서 자산을 산 사람들은 이 그 돈이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는 요 순간에 많은 부를 거머쥐게 되는 겁니다. 요런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그래프가 뒤에도 하나 더 있죠. 이게 뭐냐면 2000년대 초반은 그러니까 이전에 2000년대 초반에는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낮은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걸 확인하고 점진적으로 적금 붓듯이 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적금 붓듯이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는 리만 사태가 또 일어났죠. 이건 계속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나서 금리를 제로 금리까지 끌어내리게 됩니다. 몇 년에 걸쳐서. 요거를 이렇게 금리를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양적 완화를 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무부는 우리나라로 보면 기획재정부 같은 데입니다. 연준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같은 데예요. 여기서 머니 프린팅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는 이때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그 양적 완화 스케줄인데 일단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은행에 꽂아줘요. 야 이거 우리 이거 비상 채권인데 자 은행 가져가. 너가 이거를 얼만큼 가져가든 내가 너한테 만기 30년 이거 뭐 이자 엄청 낮게 국채 수익률 되게 낮게 발행을 해줄게 하고 은행에 이 채권을 쥐어줍니다. 이 채권을 쥐어주면 이 채권을 들고 은행이 연준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 이거 방금 전에 재무부에서 발행한 채권인데 이걸로 돈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채권을 맡기고 현찰을 받습니다. 그럼 현찰을 받아서 이 커스터머라고 하는 보통 일반 개인이나 기업 회원들한테 돈을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채권 발행하는 채권의 양을 무제한으로 풀어주면 이 채권을 무제한으로 채권을 풀어주고 이 연준이 제한 없이 이 채권을 사줄게 라고 얘기하면 이 은행은 채권을 가운데서 유통만 하고 돈이 생긴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채권은 사실 연준이랑 기획재정부 사이에서 이 은행을 통해서 한 쿠션 매겨서 그냥 돌기만 한 겁니다. 얘네 둘이 주고받고 여기서 발행한 채권이 여기가 쌓이는 거거든요. 재무부에서 발행한 채권이 연준에 가서 쌓입니다. 그래서 그냥 종이 쪼가리만 연준에 계속 가서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연준에서 나온 돈은 연준에 나온 현찰은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제 망할 뻔한 기업들한테 대출을 통해서 회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가게들 당장 실업해서 먹고 살기 급해진 가게들의 대출을 지원해주고 이 재무부가 현찰을 꽂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돈이 시장으로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3조 9,550억 달러 뭐 이렇게 하면 뭐 4,700조 원이 자산을
이 금융위기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돈을 풀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 이 그래프가 여기서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여기가 2009년부터 풀기 시작해서 2014년까지가 요 구간입니다. 뭐 없어 보이죠? 요 구간인데 왜 여기 이렇게 완만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이후로도 계속 돈을 푼 거예요. 그 이후로도 계속 풀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그냥 양적 완화 끝냈어 라고 하면서도 대출은 계속해서 증가했고, 그러면서 자산 가격도 계속해서 늘어났고, 그리고 코로나 때 빵 튀기가 된 거죠. 이 기울기는 그냥 낮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돈은 풀려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 현찰이 귀해지긴 했지만, 이거는 일시적으로 한 2, 3년 정도 뭐 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일각에서는 야, 오일 쇼크 때 못 봤냐? 지금 이제 완전 바뀐 거야. 폴 볼커 아저씨 때처럼. 이거 너네 이렇게 금리가 높고 인플레이션이 막 높게 나오면 이거 잡으려 그러면 돈을 무조건 현찰이 더 세지는 거야. 인플레이션 시대에 들어왔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40년 만에 겪어보는 인플레이션의 시대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야, 그렇게 해도 어차피 인플레이션 잡히면 똑같이 돈 풀던 거 그 정도 규모로 풀 거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그게 되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지난 40년간의 문법은 자산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돈은 계속해서 풀려나가고 있고, 돈이 풀려나가는 만큼 돈의 값이 싸지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는 1970년대에 닉슨 대통령이 패깅을 풀면서부터 시작됐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들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웰스파고나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데에다가 이런 채권을 쥐어주고 얘네들이 대출을 통해서 돈을 푸는 과정이 있다. 이게 양적 완화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때는 뭐가 달랐을까? 질적 완화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때 그냥 막연하게 돈만 풀었더니 어떤 사람들,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나 기초 자산, 담보잡을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해서 더 큰 돈을 막 빌려가지고 계속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법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돈의 값을 깎아내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던, 그러면 그래서 그 이제 2010년대에 들어서서 오키파이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운동도 막 일어났죠. 야, 우리는 니네들이 장난질 치다가, 리만이 한 건 아니죠. 서프라임 모기지 가지고 니네 월스트리트에서 장난질 치다가 우리 인생이 망가졌는데, 너네들은 그 기회를, 우리가 이 산소 호흡기 대라고 해준 그 기회를 가지고 또 돈을 벌어? 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월스트리트 가서 시위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뭐 2층에서는 낮에 샴페인 마시면서 보고 있었죠. 쟤네 뭐 하냐, 쟤네 이러면서. 이렇게 자본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무섭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여담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질적 완화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이제 양적 완화, 이 그 리먼 사태를 겪어내면서 미국도 다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자산 규모를 늘릴 때 부자들이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줄게. 인플레이션 용인해줄게. 대신에 우리가 이거의 혜택을 너무 니들만 보면 안 돼. 라고 어, 산정을 해놓고 이제 그거를 직접적으로 돈을 같이 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실직을 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말로 돈이 필요한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을, 아니면 사람들에게 대해서 가구들, 모기지 대출 받았던 거를 갚을 능력이 사라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아니면 갑자기 일을 잃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락다운을 뭐 4주씩 해버리고 하면 웨이트리스 같은 사람들은 사실 다 일을 잃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잃거나 하는 사람들의 주머니에 직접적으로 돈을 꽂아줍니다.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을 꽂아줬죠. 자, 그러면 이, 이 US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들이 시중은행으로 통해서 연준으로 다시 빨려 들어갔고, 그렇게 되면서 달러는 시장에 풀렸습니다. 그리고 자산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부자가 됐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당장 팔지 않으면 이거는 부자가 되는 건 아닌데, 집 가격이 내가 5억에 샀는데 막 호가 10억, 11억, 12억 막 계속 달리면 씀씀이 커지거든요. 사람들이 씀씀이 커집니다.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뭐 1억 원어치를 사놨는데 이게 3억이 됐다. 그러면 갑자기 엄청난 희망회로가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쓰지 않던 돈을 써요. 원래 삼겹살, 항정살 먹던 사람이 꽃등심을 먹고 막
티본 스테이크를 먹고 하게 되는 겁니다. 야, 이 정도 뭐 내가 있는 주식 하나만 팔아도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걸 스티뮬러스 패키지라고 하면서 돈을 적시적소에 어마어마하게 풀어버렸습니다. 이게 스티뮬러스 패키지라고 하는 거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해보시면 스팀팩이라고 하는 걸 맞거든요. 꼭 맞는 겁니다. 이게 너 아파도 좀 몸은 좀 상할지 몰라도 총을 더 빨리 쏘고 달리기를 더 빨리 해주는 이런 마약을 놓는 건데 이 자본시장, 자산시장에다가 마약을 놓은 겁니다. 이 지난 2년간. 그래서 지금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있었던 양적 완화 규모가 3조 9,9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했는데 이때는 국채 매입해주고 모기지 그러니까 우리 주담대 은행에서 갖고 온 주담대를 가지고 연준을 찾아가면 연준에서 돈으로 바꿔줬습니다. 무조건 바꿔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모두 재무부에서 다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국영 모기지 업체 채권 같은 경우에 계속 연준이 사준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근데 이번에 코로나 시기 때 2년 정도 동안 2조 2천억 달러의 규모를 풀어버렸습니다. 이때는 5년에 걸쳐서 조금씩 푼 거거든요. 조금도 아니죠. 여기 5년에 걸쳐서 4조 가량을 풀 때도 너무 많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연준의 자산 규모가 늘어난 걸 보시죠. 리먼 때 이 회색 여기 있는 게 리먼 때고 리먼 때 했던 양적 완화 구간이고 여기 이 회색 구간이 있었을 때가 코로나 시기에 풀었던 양적 완화 구간, 질적 완화 구간입니다. 자산 규모 늘어나는 사이즈가 다르죠. 자산 규모가 늘어나는 사이즈가 다릅니다. 이때는 국채도 사주고 기업 어음도 사줬습니다. 기업들이 원래는 잘 할 수 있는 놈들인데 갑자기 이런 재난을 만나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 기업들 것도 우리가 사줄게. 원래는 기업들 거 안 사주거든요. 기업이 얘네가 진짜 제대로 된 기업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타격이 가해진 가게들, 갑자기 엄마 아빠가 직장을 잃은 집들에다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꽂아준 겁니다. 현찰을. 우리 재난지원금 받았죠, 다. 재난지원금 받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재정적으로 돈을 꽂아주면서 금리는 낮추고 자산은 계속해서 매입해주고 하면서 돈은 계속 돌게 되고 하면서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서 자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게 S&P 500 지수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자산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는 야, 내가 주식으로 5억을 벌었는데 5만 원짜리 스테이크 하나 못 먹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지금 현재 자산 규모의 하락이 시작됐죠. 2022년은 사실 굉장히 투자자들한테는 힘든 시기였습니다. 자산 가격은 계속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미 쓰던 그 씀씀이는 남아 있는 거예요. 쓰던 씀씀이 줄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쓰던 씀씀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자산 규모는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전체적으로 자산 가격 자체가 떨어지면서 내가 옛날에 한때 벌던 그대 계좌의 빨간불들은 다 꺼지고 미국은 파란불이죠. 근데 우리 한국 기준으로 빨간불들 다 꺼지고 파란불로 전환이 됐는데도 나는 여전히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데 그냥 컵라면만 먹어야 되는데 이미 한번 벌어진 이 씀씀이는 사실 이거 다시 줄이기 되게 어렵거든요. 이 지출 통제를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 좋은 시절에 늘려놨던 소비를 지금 감당하기 힘들어진 지금 시대가 됐죠. 근데 지금 연준의 자산 규모가 꺾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꺾이면서 S&P도 꺾이는 겁니다. 이제 이거 봐야겠죠? 이걸 알고 났는데 내가 진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나 부동산은 한 번 사면 막 20년씩 가져가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지만 비쌀 때 사면 안 되잖아요. 쌀 때 사는 게 더 좋지.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해도 집을 한 채 사는 거는 처음에 얘기 드렸지만 투자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한 채를 사더라도 쌀 때 사는 게 좋죠. 가치보다. 그러면 이렇게 돈이 풀렸을 때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돈이 안 풀려 이게 돈을 줄여나갈 때 사는 게 좋을까요? 언제까지 줄이는지를 알게 되면 요때 사는 게 제일 좋겠죠. 여기 지금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여기 이 빨간색 점선이랑 다 있는 요 순간 사는 게 제일 좋았겠죠. 그리고 여기서 파는 게 제일 좋죠. 요거를 보려면, 요거 알려면 이 뉴스들에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 카페에도 뭐 크립토 파파님이 계속 이게 연준 FOMC 막 이런 거 계속 올려주잖아요. 이런 걸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거를 보고 자산 가격이 움직이는 거를 트래킹 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개별 주식이 고점인지 저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얘가 더 이 시장 자체가 더 이렇게 돈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다 도망가고 있는데 나 혼자 그냥 난 그냥 용감하게 들어갈래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건지 판단하고 내가 수영을 하는데 나한테 오는 저항이 나를 뒤에서 밀어주는 순풍이 불고 있는지 아니면 역풍이 불고 있는지 알고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많이 개선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질적 완화 제도가 지금 철회되고 있죠.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금리를 조금 뾰족하게 이제 좀 점진적으로 줄여볼게요. 라고 하다가 이제 양적 긴축을 완전히 시작했습니다. 아니, 금리 높이는 걸로 안 될 것 같아.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했던 거 다 취소할게.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국채매입이나 뭐 MBS 이게 그 주담대거든요. 주담대들 뭐 기업 어음들 매입하는 거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이제 더 이상 매입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자산 가격을 계속 하방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계속 올리고 있죠. 그리고 이 말로도 계속 얘네가 또 올라갈 것 같은데 싶으면 한 번씩 때려주고 있죠. 니네 자꾸 이러면 우리 50bp 또 올린다 막 이런 식으로 500bp 또 올린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준은 지금 그래서 자산을 계속해서 축소하는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연준이 자산을 내다 팔고 있는 겁니다. 질적 완화 스케줄은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되게 요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인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습니다. 3월 17일 이게 저의 그 독립기념일 같은 날이 이 3월 15일입니다. 이 인생이 바뀐 날입니다. 제 인생이 바뀐 날이라서 항상 3월 15일마다 같이 올라탔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곤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뭐 소주 한 잔 먹고 뭐 이렇게 합니다. 독립기념일입니다. 이게 왜냐면 이 이후의 스케줄에 맞춰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이때 그, 그 HTS를 켜놓으면 뭐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뜨잖아요. 뭐 1시간 단위로 계속 뭐 하락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시장을 잠깐 멈추거든요. 3분 동안 잠깐 멈추는데 너무 급격하게 돈이 빠지면 반대 매매가 너무 돌기 시작하면 이제 너무 가격이 죄송합니다. 너무 빠지게 되면 그걸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산 가격이 점점 빠지는 걸 막기 위해 잠깐 멈춰 하고서는 한 3분 정도 시장을 멈춰버립니다. 그게 하루에 막 세네 번씩 계속 걸리고 하는 날이 요 3월 15일부터 18일 어간이었습니다. 그때 막 떨어지고 막 그 코스피가 1540인가까지 갔다 왔는데 제가 그때는 내려가는 동안에 계속 사서 모았는데 2000개쯤 사야지 1800개쯤 사야지 1600개쯤은 사야지라고 하고 마지막에 1600에서 돈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뒤로는 이제 떨어지는 거를 끝까지 보고서는 올라올 때 사면 어차피 똑같이 1600에 1800에 사더라도 마음은 좀 편하자. 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이거 1500, 1600 깨지는 거 보면 살벌합니다. 하루 갔다 왔어요. 1400. 장중에 갔다 온 거라서 요 아주 즐거운 추억이 이렇게 서려 있는 스케줄표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요렇게 진행이 됐고 이제 끝났다. 이 시절에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자, 그러면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 왜 달러 가격이 올라가는지.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게 달러를 미리 사놨기 때문에 내 주식 가격이 조금 빠졌어도 달러가 올라서 지금 거의 똔똔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혹은 내가 한 1,000원일 때 미국 주식을 사놨는데 지금 뭐 1,300원이니까 내가 30%까지 마이너스가 나도 한 20%내 주식은 20% 마이너스인데 달러가 30%가 올라서 이제 내 계좌는 왜 내 주식들은 다 마이너스 나는데 난 플러스지라고 하면 환율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는 환율이 쌀 때 투자를 해놓으면 환으로도 먹고 주식으로도 먹고 아니면 내가 주식이 힘들 때 환이 좀 버텨줍니다. 주식이 내 종목만 망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같이 힘들어지면 이제 왜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하나의 가치보다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비록 내 주식은 조금 깨졌지만 달러로 조금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달러 헤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러 헤지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우리 너무 많이 봤죠. 계속 봤죠. 요즘 계속 제일 요주의 인물입니다. 옛날 한 5년 전만 해도 페드라고 하면 아는 사람 잘 없었거든요. 이제 다 알아요. 뉴스에 계속 나오니까 이 사람이 말 한마디에 주가가 막 출렁출렁 하니까 집값도 출렁출렁하고 양적 긴축을 하겠다. 이게
엊그저께 나온 기사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FOMC라고 하는 페드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의원들이 회의하는데 그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지금 다시 주식시장이 잠깐만 이거 지금 안 끝났나 하면서 지금 다시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인플레가 높다라고 하는 건 물가가 자꾸 너무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전년의 같은 달 대비해서 지금 꺾였다고는 하지만 6.4%까지 떨어졌는데 이번에 6.2%라고 예상을 했는데 조금 덜 꺾인 거죠. 그래서 이 물가랑 실업률이 얼만큼 되는지, 고용 상태가 어떤지, 저축률이 얼만큼 남았는지, 가게가 고용이 되지 않고도 몇 달이나 버틸 수 있는지를 감안해서 이제 기준금리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실업률은 지금 역대 최저거든요. 지금 미국은 실업이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인 상태입니다. 저축률을 감안한 기준금리, 저축률 자체는 지금 굉장히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던 코로나 시기에 쌓아놨던 저축률이 역대 굉장히 최고조에 이르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축률이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의도하는 건 이 저축률이 떨어지는 걸 하락을 유도를 해서 이 저축이 다 떨어진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현재는. 그래서 자산 가격이 어마어마한 슈팅을 이렇게 내면 다시 이 근로 의지가 사라지거든요. 내가 오늘 하루로 내 자산이 내 계좌에 있는 내가 억 투자해 놓은 돈이 나한테 벌어다 준 돈이 한 500만 원인데 내가 월급 500만 원 받으려고 가서 상사한테 욕먹기 싫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 자산 가격이 막 무지막지한 상승을 일으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일하러 안 가고 다시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는 겁니다. 아 이제 삼겹살 먹을까 하다가도 그냥 아니야 괜찮아 뭐 이거 보니까 내거 뭐 계좌에 500만 원 더 벌었는데 뭐 돈 쓰지 뭐 여행 가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돈을 쓰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건 가격이 오르고 그럼 다시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다시 기준금리를 높여야 되는데 기준금리를 높일 때 먹는 욕이 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그러니까 계속 인플레이션의 사이클을 끊어내기 위해서 지금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다. 한국은 어떤가를 보면 한국이 저축은행이라 그러면 미국이 우리은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똑같이 내가 예금자 보호가 받지 않는 1억 원이 있다. 그래서 난 이걸로 이자를 받아 먹을 거다라고 하면 저축은행이 3.5% 주고 우리은행이 지금 몇 프로냐 4.75%를 준대요. 그러면 다들 어딜 갈까요? 무조건 우리은행 가겠죠. 금리도 더 많이 주는데 더 안전해. 그러면 다 무조건 우리은행 가는 겁니다. 저축은행이랑 뭔가를 할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럼 이러면 무조건 그냥 우리은행 가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은행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격차가 유례 없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우리은행과 우리 그 저축은행 사이의 금리 차가 유례 없이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역전이 됐습니다. 이때 이창용 총재라는 분이 저는 굉장히 이 경제적인 이 한국은행 총재거든요. 굉장한 게 인사이트가 있고 이분이 IMF에서도 일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엄청나게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사결정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 당시 21년 중반쯤 당시에 보험적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점진적으로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처럼 0.75%씩 금리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동결을 했죠. 지금 이 미국이 이 다음에 어떻게 금리를 움직일지를 내다보고 지금 이분은 금리를 결정하고 계십니다. 저는 되게 인사이트 있고 되게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격차가 더 벌어지면 우리는 외환 보유고를 좀 까먹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까먹는 수준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금리만 보고 빠져나가는 거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은 지금 멈출 텐데 근데 우리나라에도 상황을 보면서 추후에 더 올릴지 말지는 결정을 해야 되고 올리게 되면 0.5%씩 정도는 올릴 수 있을 겁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파월이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리가 바뀔 거고, 우리 가계의 대출 금리가 바뀔 것이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이 경제가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언론에 지금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은행보다
우리은행보다 지금 저축은행들이 여기 밑에 있는 이 나라들이 저축은행들이 더 금리가 더 낮으니까 다 우리은행에 달러들이 쭉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달러를 원해요. 모두가 원하는 건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게 됩니다. 모두가 원하면 가격이 올라가요. 산 위에서 이거 팔면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바닥에서 뭐 이제 5천 원, 뭐 500원짜리로 뭐 물이 막 이만큼 넘치는 그런 데서 팔면 이거 팔리겠어요? 이거 안 팔리지?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목마른 상태에서 물을 팔면 물을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두가 전 세계에 있는 모두가 달러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달러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00원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계속 올리기 때문에 이 지금 환율을 방어해야 되는 이 나라들은 지금 정부가 자기의 재정을 헐어서 이 환 방어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네, 그 환 방어를 하는 것도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방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사실 되게 특이한 나라입니다. 근데 일본이 특이한 만큼 한국도 특이하긴 한데 일본이 이 아베 총리가 권총 피격을 당해서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2010년대에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했고 일본의 청년들이 꿈을 잃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디플레이션 30년을 맞으니까 얘네들이 야, 난 다 포기하고 그냥 나 먹고 사는 것만 그냥 해결되면 그냥 살래. 니트족이라는 말이 유행했거든요. 나 그냥 내 월급 그냥 어차피 월급 안 올라. 대기업 가면 너 월급 많이 받냐? 뭐 월급 안 오르더만. 임금 안 오르잖아. 내 편의점에서 10시간씩 일하면 너 대기업 가서 12시간씩 야근하고 하는 것보다 한 월급 7, 80% 받거든? 근데 나 행복해.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내 자산을 왜 사냐? 나 그냥 렌트해서 살지. 자산 가격이 올라가질 않는데 왜 집을 왜 사? 집값이 지금 얼만데 그걸 왜 사냐? 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값 어차피 가면 갈수록 떨어질 거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 없고 도전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 빠지니까 이제 아베가 결단을 내립니다. 세 개의 화살을 쐈다고 하죠. 세 개의 화살이 뭐가 있냐면 일단 금융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시행하겠다. 그리고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서 돈을 많이 쓰겠다. 그리고 구조를 개혁해서 혁신 기업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세 개의 화살을 쐈습니다. 네, 실패했죠. 이게 실패했습니다. 결국 지금 주가가 상승한 거는 사실 그 국가가 매입을 해줍니다. 니케이 지수는 국가가 이제 기관을 통해서 지수를 매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장 막판에 막 이렇게 가격이 너무 빠진다거나 너무 장이 밀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원군이 쭉 들어와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런 그런 재밌는 흐름을 보이는 게 니케이 지수입니다. 근데 이 주가 상승 금융을 완화하겠다 그러고 재정을 확대하겠다 그러고 이걸 했던 것들이 이제 경쟁력이 조금씩 이제 없어지게 된 그리고 좀비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금융을 완화해서 대출을 많이 풀어주게 되면 돈을 이렇게 무한대로 계속 풀어주게 되면 사실 그 건전한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망할 기업들 이렇게 말하면 조금 과격하긴 하지만 망할 기업들은 망해주고 그 망할 기업들에서 소모될 좋은 인재들이 좋은 비전을 가지고 좋은 가치를 가진 기업에서 일을 해서 다시 그 기업이 커나가고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야지만 사실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야지만 사실 이제 이 국가의 경쟁력 자체가 건전해지는 건데 대출을 그냥 거의 0% 금리로 계속해서 해주니까 이 기업들이 죽어야 될 기업들이 죽지 않고 계속 대출받고 연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죠. 이렇게 이 기업들의 구조적으로 그리고 이 기업들도 어 내가 뭐하러 이렇게 혁신을 뭐 이렇게 하는 구조를 개혁하겠다 그러는데 아직도 지금 여기는 수기로 하는 게 많고 혁신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SOC 투자라고 하거든요. 도로에 길 닦고 박물관 세우고 나라에서 투자해서 만드는 나라 돈 받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했는데 이제 아무도 가지 않는 도서관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뭐 공공 일자리 같은 거에서 이제 돈을 계속 쓰면서 그 일자리에다가 돈을 퍼부어주고 있지만 그게 이제 구조적 혁신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아까 정부가 발행하고 BOJ가 뱅크 오브 재팬이거든요. 이 BOJ가 매입하는 이 과정이 양적 완화잖아요. 이걸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래서 이 YCC라고 하는 건 일드 커버 컨트롤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매입을 해주냐면 장기 국채 수익률
저희 0.2%였나? 장기국채 수익률을 0.2%보다 이게 0.2%가 깨지면, 그러니까 이거보다 금리가 장기국채 수익률이 이거보다 높아지면 다시 이제 그 금리가 떨어지면, 아니,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자산을 매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이 개념은 아시죠? 이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장기 국채 수익률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0.2에 맞춰놓고 이렇게 얘네가 좀 이게 힘들어진다 싶으면 계속해서 매입을 해주고 다시 0.2%에 맞춰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하면서 돈을 계속해서 풀고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실패로 돌아갔고 지금 달러가 이 엔화 자체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나라에다가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에 가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에서 엑소더스라고 하거든요. 이 달러 뭉칫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엔화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버리면 사실 이 수출을 하는 토요타 같은 기업들에서는 사실 이득을 보겠지만 이제 수입을 해서 쓰는 자원에 대한 수입 국가이기 때문에 달러가 너무 높아지면 이 그냥 서민들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사 먹던 바나나를 못 사 먹고 수입해서 먹던 것들을 못 사 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화를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이때 하루에 53조 원어치의 미국 채권을 던집니다, 시장에. 그래서 이 엔화로 바꿔주세요. 이거를 정부가 들고 있었던 그 채권을, 미국 채권을 가지고 시장에 던져서 엔화를 방어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방어가 안 되죠. 지금 10조 엔 정도를 투입할 거다. 이게 뭐 천억 정도, 100조 정도를 투입할 거다라고 했는데 방어가 굉장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국채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게 옛날에 잘 살 때 많이 사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이 마지막 진짜 어려운 상황에 끝까지 몰리게 되면 뭘 할까요? 또 국채 던지겠죠. 근데 지금 지금 일본에서 엔화가 힘들어지게 된 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신용이 이렇게 국채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새마을금고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은행이 지금 막 5%까지 금리를 막 올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새마을금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를 통제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리를 안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얘는 금리가 통제당하고 있기 때문에 YCC가 금리를 통제하는 거거든요. 금리가 0%대로 계속 통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새마을금고랑 우리은행이랑 어차피 둘 다 똑같이 0%대일 때는 그냥 얘나 어차피 똑같이 더 좋은 애들이었는데, 새마을금고가 금리가 0%인데 우리은행이 갑자기 금리가 5%가 됐다. 그럼 사람들이 다 우리은행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게 굉장히 많아지니까 시그널을 주는 거죠. 야, 우리가 새마을금고에 우리 금고 안에 너네 우리은행 채권 많이 갖고 있어. 그럼 내가 우리은행 채권 던진다 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째라 나온다. 나 이거 진짜 다 던지면 니네 미국이라고 가만히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런 그 다른 주요국들의 채권에 대한 이 주요국들이 보유한 채권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한국이 되게 그래도 꾸준하게 외환보유고를 늘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보이지도 않죠. 6위 정도 였는데 우리나라가 뭐 그렇습니다. 엄청난 규모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어를 함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자꾸 깨지고 임금은 늘지 않고, 그리고 이 엔화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명동으로 많이 왔다 그러면 지금 일본 여행 가면 가성비 좋다 그러죠. 일본 여행 가면 가성비가 좋아서 막, 이게 이거밖에 안 해? 막 하면서 막 사람들이 한 끼에 8,000원이면 먹을 수 있다고?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국밥만 먹어도 10,000원인데, 왜 이렇게 싸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라는, 나라는 지금 들고 있는 게 다 달러 자산이기 때문에 나라는 점점 더 부자가 되는데 서민들은 가난해지고 주머니 가벼워져서 참치랑 대게를 그렇게 좋아하는 애들이 못 사 먹는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부유층들, 이제 뭐 외환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돈을 더 많이 이렇게 이 순자산 자체를 많이 굴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이런 빈부격차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정부랑 똑같이 돈을 벌고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구조적으로 급여는 제자리에 머물러져 있고 자산 가격,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그대로
멈춰 있다라고 통계 지표적으로는 나오지만 핵심적으로 되게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일본도.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끼고 있어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 사실 뭐 우리나라 똑같죠. 한국은 괜찮은가를 보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은행 가면 누구든지 뽑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로 제가 그냥 정리해 온 건데 IMF 때 여기 이렇게 픽하고 떨어졌던 요 이제 돈이 없어서 요게 깨지면서 IMF한테 돈을 빌려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이렇게 돈이 빠져나갔죠. 리만 사태 때. 근데 이걸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기 이 IMF 이후에 외환 보유액에 대한 그 가치를 절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외환 보유액을 늘려갔습니다. 우리는 무역 순흑자국이기 때문에 이 무역 순흑자를 계속해서 저축으로 충당을 해서 리만 때 사실 우리 리만 때 무슨 일 일어났어 하고 지나가는 사람 많거든요. 그냥 그래 그런 일이 있었대 미국에서. 근데 이게 요 체력으로 버틴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뭐 자동차도 팔고 반도체도 팔고 배터리도 팔고 하면서 열심히 외화를 벌어왔죠. 그리고 나서 양적 긴축이 들어갈 때 이제 이렇게 꺾인 겁니다. 외환 보유액이. 지금 금리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이렇게 이 그 외환 보유액을 써가면서 우리가 환율을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똑같이 환율 너무 밀리면 12시쯤에 막 도시락 폭탄 던지거든요. 이게 왜 12시에 도시락 폭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환거래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기관에서 그 트레이딩 하지 못하게 하려고 다들 밥 먹으러 점심에 가면 그때 무지막지하게 이 환율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무지막지한 한화 매수 뭐 달러를 던지는 거를 그 트레이더들을 한 번씩 골탕을 먹입니다. 그래서 야, 환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는 시그널을 줍니다. 이 무지막지한 돈을 그 동시에 풀면은 사실 시장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외환 건전성을 지닌다라는 얘기를 그 이창용 총재도 많이 하십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튼튼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차를 용인하고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9위네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순위는 9위에 있습니다. 많이 모아놨어요. 많이 모아놨죠.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사실 수출의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죠. 비메모리 반도체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잘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갖고 들어와 줘야 됩니다. 달러를 벌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12개월째 무역 적자에 들어가는 위기에 처해 있다. 경상수지 흑자라고 하는 거는 재정 흑자, 무역 적자라도 이걸 합쳤을 때 흑자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내가 떡볶이집을 하는데 내가 내 건물에서 한다. 그래서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월세를 나한테 주면 내가 떡볶이 집이 적자가 나더라도 내 순자산 자체는 흑자가 나는 거죠. 이해되죠? 내 임차인들이 나한테 돈을 주니까 내가 채권을 많이 사놓고 있으니까 채권에서 나오는 수익이 나의 적자를 메꿔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역 적자라도 재정 흑자는 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외벌이 하고 있는 느낌으로 반도체가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오고 뭐 배터리나 뭐 다른 기타 건설이나 자동차나 엄마 삼촌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와서 우리는 무역 흑자로 이제 부를 일궈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적금 붓고 했던 나라인데 우리가 쓰는 돈 월세처럼 나가는 뭐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유가도 지금 80불입니다. 이 코로나 때 한 40불에서 50불 사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때 막 0불까지 빠졌다가 다시 막 130불까지 올랐다 했지만 원래는 한 40, 그 셰일 혁명 이후에 40에서 60불 왔다 갔다 하던 게 지금 80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에너지 순수입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엄마 아빠가 돈을 더 잘 벌어야 사실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고정비가 더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고정비는 늘었는데 매출은 줄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외환보유고를 적금을 까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사실 집중해서 보고 있는 집중해서 보고 있는 그 지표인데, 통계치인데, 요거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게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걸 희망하는 거죠. 3분기부터 회복이 전망이 되고, 대중 수출이 뭐 23%, 9개월째 감소했다. 중국은 지금 다 락다운하고 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전망이 밝진 않다.
버텨야 된다. 지금 버텨야 되고 외화를 더 벌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또 벌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퀴즈는 방금 제가 이게 설명했던 겁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나는데 경상수지 흑자가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정답은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거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게 금방 알게 됩니다. 이거 금방 알게 되니까 한번 해보시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그러니까 달러가 비싸지면 1,300원, 1,400원 가면 다음 해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아니 뭐 현대차 뭐 이런 기업들이 그리고 오일뱅크 뭐 이런 데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국가는 죽어간다. 뭐 야 달러 1,400원 넘어가면 뭐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업들은 뒤에서 코쓱 닦으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직원들도 이렇게 손을 가리고 웃고 있죠. 아, 이렇게 하면 보너스가 많이 나오는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건 사실 이 기업들한테 좋지는 않습니다. 원가가 올라가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달러가 가치가 높아지면 이 사람들은 달러로 돈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판가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판가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너스도 많이 나오고 돈 실적도 쫙쫙 뽑히고 그래서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 다녀야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잘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이게 뭐 블라인드 같은 데서도 많이 올라올 거예요. 블라인드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뭐 갑자기 한 2년 정도 뒤에 이제 우리가 야 보너스 뭐 성과급 대잔치 뭐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오늘을 다시 기억하면서 아 그랬구나 진짜 그렇네라고 한번 느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너무 요동칠 때는 통화 스와프라는 거를 하는데 국가 간에 환율이 필요한 양만큼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주는 겁니다. 내가 그냥 필요한 만큼 네가 꺼내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줄게. 뭐 어느 정도 규모야? 라고 할 때 이제 그 통화 스와프를 해주는데 이 보통은 미국이 은총을 내려주는 것처럼 해주죠. 너네들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내가 너 통화 스와프 해줄게. 왜냐면 지들은 돈 그렇게 찍어내면서 우리는 그걸 달러를 못 찍어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한테 야 너네 무너지면 안 되지. 우리가 너한테 통화 스와프 해줄게라고 이제 그 통화 스와프를 맺을 수 있는 나라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 좀 말하다 보니까 참, 너무하죠. 너무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이 그렇다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환율의 수혜를 보는 회사들은 어디가 있을까? 이게 30%는 이게 옛날 기사입니다. 이거 지금 투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데가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 이 2번이랑 연관이 있는 겁니다. 실적은 해외 사업이 견인을 하는데 이거를 만드는 거는 다 한국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난 완화 등을 위해서 한국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는 걸로 변경을 했는데 때마침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주는 겁니다. 외국에서 판매가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매력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92%가 상승하고 이런 기염을 토하는 실적이 나오는 게 팔 때는 달러로 팔고 만드는 거 원화로 만들면 이 환차익을 고스란히 먹게 되는 겁니다. 영업이익 5% 6% 올리는 거 엄청 어렵죠. 매출 5% 6% 올린다고 해서 영업이익 5% 6%안 오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환율로 30%씩 올라주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이만큼씩 올라주는 효과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정부 정책이나 여기까지 이제 딱 59분이네요. 까지 하고 이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자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이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이제 아는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M2, 유동성, 뭐 금리, 기준금리, 뭐 인상, 인하, FOMC 뭐 이런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고 뭐 이창용 총재 이제 얼굴 보면 반갑고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나오면 저거 뭔지 좀 읽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기 시작할 텐데 이런 것들이 시작입니다. 시작.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이 그 외환 보이고 괜찮은가 이런 거 한 번씩 검색해 보시고 하면 재밌습니다. 한국은행 사이트 들어가면 나오니까. 예. 그래서 반도체가 수출이 올라가 줘야 한국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녹화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